일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또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시장이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때 제가 많이 당해요. 약간 이제 됐겠지라고 했다가 또 한번 또 흔들리게 되면 그 하나하나에 약간 또 와르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밀렸을 때 나는 공포감에 줍줍하겠다. 5,800은 한 번에 넘어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력 섹터라고 보는 반도체 쪽들은 그거는 계속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잘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산업의 성장 기조는 보다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 홀대라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산업이 좋다고 주식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네네. 그렇게 아름다운 주식시장이었으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루 이틀만 지나가도 과거를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조금만 공포가 생기면 반도체 또 괜찮은 건가인데 이것들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수출입 데이터 지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좀 물음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미중에 대한 협의가 좀 뒤로 밀린다거나 좀 지정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가면은 분명 또 이제 공포에 오돌오돌 떨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산업은 너무 좋지만 어쨌든 지금 뭐 주식을 완전 100% 그냥 홀드만 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밑에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것들 잘 하실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하보노님께서는 네. 오늘 시장 잘 가다가 마지막에 쑥 빠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좀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막판에 떨어질 때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선물이 한 5,600억 정도 매수가 유지가 되다가 WTI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효과 들어갈 때 한 2,000억 정도 빠져서 이제 3,600억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동시효과 또 지나고 보니까 선물이 다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오늘의 선물 순매수는 5,6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선물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수를 여전히 수급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죠. 왜냐면 코스피스 거의 3% 정도 상승을 했었고 2%대 유지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트리거는 확실히 반도체 쪽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뭐 GTC에 대한 기대감 명확하게 있었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리고 오늘 이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수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의 그런 그 투자자들의 마음은 산업 매매는 여전히 유효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전쟁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의 폭이 이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WTI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막 갑자기 5%씩 올라도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정도면 그래도 잘 열심히 사람들이 잘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조용해지면 또 네. 팡 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기대감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예. 왜냐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월 13일부터 사실 프로그램 수급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 매수만 돌아와도 꽤 유의미한 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전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의 판을 잘 읽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제 5,700, 5,800 한 번에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 초반에 그동안 줍줍했던 거, 그거는 좀 잘 줄여놓고 네. 또다시 현금을 늘리려고 하는데 네. 오전장 보니까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는 게 이 트레이더의 요놈의 손가락. 오전에 그래서 요것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또 몇몇 종목 들어갔더니 여지나 없이 자네 왔는가 그러면서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아니면 팔고 칼같이 나오시나요? 칼같이. 칼같이 손절하고 그냥 왜 샀을까? 대표님도 후회하면서 나오시나요? 후회는 안 합니다. 어차피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제가 약간 박스권 상단부에 왔을 때 아직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반성하는 거죠. 예. 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구나. 쪽에서 일단 다시 재정비
그리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또 뭐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보다 보니까 저희 자매 채널 요담뉴스 TV에서는 열심히 또 뭐가 폭격했네, 뭐가 됐네, 막 이런 예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또 우리 조앵커님 나오는 채널이나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참 또 애매해요 상황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겪어가는 과정. 어차피 약간 시장이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때 제가 많이 당해요. 네, 이런 때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됐겠지라고 했다가 또 한번 또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도 그 하나하나에 약간 또 와르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밀렸을 때 나는 공포갑에 줍줍하겠다. 공포 줍줍 민수 이렇게 네.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때 잘 대응을 하고 네. 또 이제 한 번에 또 여기 5,800은 한 번에 넘어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또 슥 들어간다 그러면 잘 관리했다가 근데 주력 섹터라고 보는 이런 반도체 쪽들은 그거는 계속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잘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GTC 관련 이제 이슈를 소화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그 대단한 호재다 이렇게 시장에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 ADR을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광통신 쪽에 상당히 좀 주목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광통신보다는 뭐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피지컬 AI 현대차와의 이런 협업 뭐 그런 쪽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기대한 거에 대한 거에는 충족을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작부터 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요번에 말한 그 데이터의 값이 이전에 말한 것보다 2배 높아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1조 달러요. 네, 그러니까 AI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높은 거.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건 추론령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도 추론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추론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그럼 그 자체가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HBM 같이 관련된 이런 수요의 폭증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반도체 산업이 계속 상승을 해왔던 그 피해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이 되면 산업 사이클이 강할 것이고 최근에 나왔었던 삼성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뭐 하이닉스 같은 거 170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것도 국내에서 나왔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 쪽 또 특히나 우주에 또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전력에 대한 부족 그다음 AI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력적으로 좀 주요 코멘트를 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점이 막 있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스페이스X에서도 이제 우주항공에다가 AI를 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냉각하고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태양광 쪽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의 플로우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산업의 성장 기조는 보다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 홀대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변곡점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면 좀 비중을 넣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또 약간 덜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그 비중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핑퐁을 좀 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산업이 좋다고 주식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네네. 그렇게 아름다운 주식시장이었으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조금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나왔을 때도 뭐 GTC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까지 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반도체가 좀 불안해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시장에서 하루 이틀만 이슈가 지나가도 과거를 자꾸 까먹어요. 사실 요번에 미국의 반도체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면
뭐 매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사실 캐펙스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에서 사실 걱정할 거리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다들 잊어요. 그리고 조금만 공포가 생기면 반도체 또 괜찮은 건가인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큰 이벤트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리더스까지 오고 뭐 삼성전자 주총 있고 뭐 그런 것이 다 지나가면 이것들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수출입 데이터 지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좀 물음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미중에 대한 협의가 좀 뒤로 밀린다거나 정상회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가면은 분명 또 이제 공포의 오돌오돌 떨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산업은 너무 좋지만 어쨌든 지금 뭐 주식을 완전 100% 그냥 홀드만 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밑에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것들 잘 하실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산업이 좋으니 그냥 홀드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셨는데요. 네. 산업이 좋다고 주식을 주구장창 들고 가면 그러니까요. 예. 안 된다. 오돌오돌 떨 수 있다. 오돌오돌 떨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아주 네.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우리 시장 설명해 주시면서 코스피가 5,700, 800을 바로 갈 게 아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길래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가요? 저는 이런 감이 너무 궁금하고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감이 역시 올까요? 자산 2조 다우십니다. 딱 그냥 보니까 5,700, 5,800 바로 못 가겠네 이 느낌이 오십니까? 감이 네. 안 떨어지는데요. 아, 봄이니까. 네. 근데 입이 제가 안 다물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 시장 동향 한번 네. 짚어주시죠. 예, 그냥 그런 거 있죠. 시장이 마음을 턱 놓고 주식 사도 돼라고 이제 됐어라고 하는 그 라인들을 갭이 나왔던 자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잘 버텼던 거는 한 번 더 랠리를 쭉 펼치고 당연히 반도체에 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처졌던 것들이 이제 순환매가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그러면 시장 불안할 때 주도적인 거를 잘 모아놨다가 이제 5,800 넘어가서 시장이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환매. 그래서 모르달랐던 거 이제 좀 건드려주기 시작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좋을 텐데 항상 생각은 잘해요. 잘하는데 막상 부딪히면 또 물려 이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잘해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 동향 보게 되면은 뭐 미국 증시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보니까 살아난 거 맞습니까?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 살아난 투심? 약간 물음표인데요. 맞나요? 그냥 올랐으니까 그냥 저점에서 올랐으면 올랐다 싶어서 보는 거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또 죄를 뿌리네요. 네, 모건 스탠리가 주식 전략 팀장이 이름을 적었어야 되는데 이름은 그냥 확 넘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조정은 막바지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냉각 국면으로 들어온다. 일단 또요? 겨울 또 와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놓은데 봄인데? 그냥 이번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주식 전략 총괄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약간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샌디스크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배 아파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혼자 올라오면서 나머지가 좀 융화되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있겠습니다. 또 사과나 제대로 하고 가시죠. 또 올라오게 되면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만이 양봉이에요. 대만은 강한데 특히 일본이나 우리가 음봉이다 보니까 약간 좀 취약하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왔던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고 유가 얘기들 이게 다시 한번 영향 끼치던데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은 유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기관이 매수를 해줘서 고맙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 보니까 예탁금이 좀 빠지죠 지금요. 네, 120조에서 조금 좀 주식을 사다 보니까 저희가 빠지고 있는데 신용이 다시 탁 튀네요. 네, 33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이런 때 신용 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때 뭐 아직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 그냥 베팅한다고 신용 팍 쓰시지 마시고 신용은 항상 공포에 사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장 싸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신용 그냥 바이앤홀드 쪽으로 신용까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지금 가상화폐 쪽이 좀 잘 버티죠.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보여주는 세계 이거는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서클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젠순왕 선생님이 AI 에이전트를 거의 한 40몇 번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얘기는 그러면 그들이 결정해서 결제할 때 뭘 쓰느냐라고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때 들어가면서 네 가지 통화가 있습니다. 그 뭐 이상한 알트코인은 아시죠, 열배 의원님? 잘 모릅니다. 아, 예. 알트코인 빼고 네. 테더랑 네. 이더리움이 가장 그래도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게 또 결제 통화로 어차피 AI가 주인님 카드 주세요. 가서 카드 이렇게 긁고 결제했습니다.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쪽에서 슬슬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다른 거 없고요. 유가랑 환율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증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가지고 오신 자료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글쎄요 이제 두 가지 다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BCA 리서치의 내용을 보면 원유보다 정제유 부족이 진짜 위협. 어쨌든 뭔가 그 유가가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또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 이란전의 영향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될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느 쪽부터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좋은 거 먼저, 나쁜 거 먼저. 그러면 원유보다 정제유 부족이 진짜 위협이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 무슨 뭐 무슨 리서치요? 네. BCA요. 네. 네. 레몬 리서치. 그게 훨씬 좋은 회사고요. 맞습니다. 예. 네. PR 홍보.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네, 예. 네. 일단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원유 공급보다 이 정제유 공급에 그러니까 정제하는 거죠. 이게 제일 또 공급에 차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쪽인데 이거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원유가 가져오게 되면 가열해서 막 끓여가지고 가장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이렇게 쭉 증류 장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온도 쪽에선 LPG, 그래서 가스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LPG 그리고 또 휘발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간에 납사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요거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납사를 기준으로 영어로는 NAFTA, 네. 한국말로 납사. 납사.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들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플라스틱부터 폴리 뭐 이제 시리즈 쫙 있죠. 네네. 예, 내 친구 폴리 이러면서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항공유 등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일 고열해서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정유는 이제 설계가 구조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직접 다 하겠다는 쪽에서 정유 시설들 아람코부터 이렇게 쫙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가동이 못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스프레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대요. 이게 가장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공급망 관련된 또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쪽에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들 막 뛰어가는 이런 쪽에 전초전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어제 같은 경우는 헬륨 뭐 브룸 뭐 이런 것들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가항력 선언했기 때문에 고객사에 대한 납품이 중단돼 있다. 그런 쪽이 되면 일단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같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장기화되면 이거 또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디젤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게 비료 관련된 쪽이죠. 이게 지금 LNG에서 추출돼서 나오는 그 카타른가 거기서 오만 카타르 이쪽에서 나오는 그게 요소가 또 비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이번에 파종을 해야 되는 미국 농부의 입장으로는 엄청 올라갔다.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씨를 못 뿌려서 비료가 올라서 나 안 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곡물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저쪽이 또 지지층 아닌가요? 강력한 지지층이죠. 네. 네. 지지층의 기반 쪽에서 그 표를 안고 그 중부 쪽에 왜 거기서 이제 가장 네. 이번에 많이 표를 몰아줬던 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돌아선다 중간 선거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아마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연기할 정도로 일단 이란 사태에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악재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지금 해결을 못 피해. 이어지는 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또 정리가 안 되다 보면은 불확실성이 계속 되는 거다 보면은 이게 악재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냥 더 큰 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연결한다 그러면 또 아직 시장은 뭐 또 그렇게 또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거 보게 되면 항공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4월 유류 할증료가 안내가 됐는데 미주 유럽 쪽에서 왕복이 15만 7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와. 220%가 대폭 인상이 유류 됐대요. 할증료가 50만 원 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대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 보게 되면은 일단 싱가포르 항공료 제트유죠. 이게 지금 거의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고속도로 디젤 소비 가격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쉽게 안 빠지게 되면은 이제 또 물가로 영향력이 넘어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정제 마진이 제대로 정제가 그러니까 원유가 가져와서 정제를 예전엔 중동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다 보니까 아예 다른 나라 쪽으로 간다.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직 정제 고도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같은 효율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도 SOE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강한 또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그런 쪽에서 시청자분 한 분이 유가 오르는데 SO일 왜 주가 떨어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유가는 그러니까 SO일은 빠지는데 석유화학주는 또 올라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유가가 제대로 정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납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품 가격을 또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거는 P만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거든요. 네. 올라가게 되면 Q가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원료가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요게 같이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러우 전쟁 때도 석유화학 쪽에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다가 공급망 부족 때문에 Q가 빠지다면 다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P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다. 쪽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레몬 리서치 아니고요. 네. BC 어디였죠? BCA 리서치. 리서치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보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 얘기를 네.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뭐 레몬 리서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상장 안 하냐고 막, 홍보를 주식을 되게 못 산다. 잘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 수 배웠습니다. 예. 근데 하보로님 홍보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번호 하번호를 따라갈 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매일 시황을 체크해 주시니까. 네. 뭐 아무튼요. 일단은 되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제일 우려가 크게 되는 게 말씀해주신 이제 저런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공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물가 전가가 부담이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꽤 많잖아요. 우리가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단의 문제가 되겠죠. 가처분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엔 유가가 올라가서 이게 전가가 된다는 거의 모든 소비재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금리에 대한 스탠스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금리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게 돼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관련돼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판을 키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좀 날개를 피려면 결국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 네. 그리고 은행에다가 야 너네 까불지 마라 빨리 허용해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통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서클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를 치기 직전에 무슨 카더라가 돌았냐면은 감세를 다시 하겠다. 왜냐하면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코인까지 꺾이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인이 안 눌리면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말부터 우리가 유가 막 팍 튀겨서 끝났었잖아요. 위켄드 네. WTI도 올라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덜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동성의 척도 중에 하나인 코인이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지금 코인은 전망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좋을 때 항상 기술주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GTC나 여러 가지 스토리나 공급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보면 아마 하반기에도 사이클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산업이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은 코인의 상승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꺾이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고, 만약에라도 이런 뭐 금리 인상 쪽에 대한 기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은 사모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엄청 강해질 거고, 거기에 따른 이런 공포에 따른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는데, 항상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 기회입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돈 없어, 예. 너나 사라,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척도를 코인을 하나 좀 끄집어 넣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확장을 할지 말지는 그 스토리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유가를 받아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매끄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예. 오늘 호주는 금리 인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물론 호주는 원자재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승 압박을 그대로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FOMC 뒤에 다 이제 쭉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20이나 또 이제 어떤 얘기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얘기. 금리의 어떤 그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원유 얘기를 시작해서 지금 그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버너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쨌든 이란전의 영향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 좋은 거 봤으면 손바닥 뒤집어야죠. 그렇죠. 네. 빨리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골드만삭스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GDP 성장률 1년 동안 그러면 0.3%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2. 이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지속될 경우 경제적 영향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다고 해도 금리 전망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봤네요. 근데 영국이나 지금 유로존이 더 압박이 크다는 얘기겠죠. 50bp 가까이 더 지금 높여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과거의 2021년, 2022년 러우 전쟁 때와는 다르게 에너지 섹터에 좁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요거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쪽이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비에너지 부문 쪽입니다. 이쪽들이 공급망이 걸프 지역과 중동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무슨 끼쳤다고, 그래서 세계 요역량의 1%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뭘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인가요, 저게요? 그러니까 비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중동하면 에너지가 단데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빼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긴 있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과거 글로벌 기업에 만약에 중국이나 동아시아 이쪽에서 이때 예전에 저희 IMF 때나 그런 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에 그래도 이쪽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이 컸었죠. 그걸 더 걱정한다. 그러면 즉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비료에 사용되긴 하지만 그 황질소 암모니아 이런 쪽에서는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디서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분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요 시각들이 좀 다른 거죠. 헬륨 같은 경우도 장기 고정 계약이고 충분한 재고 있다라고 보는 쪽과, 아까 거기는 이제 불가항력 쪽이다 보니까 공급 중단되게 되면 이거 한 6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문제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대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란이 글로벌 생산의 2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오늘 사마 페인트가 올랐나? 이건 모르겠지만, 네. 접착제 페인트가 이거는 공급 문제죠. 이런 쪽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또 화학 금속 제품 이게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이쪽까지 연결을 진다고 하더라도 0.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있죠. 뭐 해운 가격 같은 경우도 일단 글로벌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나머지 해상운임은 오히려 빠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TK 탱커스나 스콜피오 탱커스 이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게 일단 지금이 정점이 아니냐라는 쪽의 시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이들의 시각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많이 빠지면 또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항공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3-5bp 정도, 3에서 5bp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겁니다. 전쟁이 격화돼서. 그러니까 장기화, 격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진짜 아까 보니까 호르무즈해협 쪽에서 이제 배가 조금씩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추적기 다 끄고 갔다가 이제 키고 그냥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아예 그 이번에 에너지기구 사무총장께서 네. 아무리 호르무즈해협에 뭐 군함이 와서 호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맞아요. 힘들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쫙 올라간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바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이 보이는데 거기서 뭘 발사한다고 하게 되면 대처할 시간이 2분밖에 없대요. 그럼 불안하죠. 그렇죠. 네. 네. 열심히 그렇다고 배가 뭐 터보 달려서 뭐 쫙 하고 뭐 가는 것도 아니고 큰 배가. 네. 빨리 달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게 가장 쟁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긍정적인 보고서를 안 보이는데요. 숫자는 되게 조금밖에 영향을 안 줄 네. 거다 하지만 내용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거나 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엄청 다 써놓은 다음에 뭐 비용 증가가 비선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예외적 리스크. 저렇게 이제 복잡한 표현들을 쓸 때는 엄청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이게 심각한데 자기 그래도 포지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뭐 에너지만 문제야 일단은 네. 너무 동요하지 마 이런 느낌의 보고서인데요. 근데 요거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요거 같아요. 2002 그 러우 전쟁 때보다 에너지 쇼크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다. 이게 그들의 바라보는 또 하나의 축인 것 같아요. 네. 저같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저거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내용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뭐 이제 호르무즈가 막혔다라는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뭐 물가가 얼마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식의 그게 있었는데 그렇죠. 2월은 얼마 안 올랐잖아요 미국이 3월 어떻게 찍히는지 보면 저거 내용 또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만약에 다르게 찍힌다면 그렇고요. 데이터가 다르게 찍혔을 때도 이게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른 상태가 만약에 유지가 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면 이제 거기서는 상상을 막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저 비선형증이 어떻게 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근데 만약에 그때 소매 판매가 괜찮으면은 또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소매 판매가 조금이라도 줄잖아요. 그럼 이거 봐라.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가처분서도 박살 나가지고 네. 이제 소비도 줄어든다. 그러면 바로 뭐 얘기 나오냐? 고용 얘기 나오면서 GDP 데이터가 애틀랜타 GDP 나오나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애틀랜타 GDP 나오가 계속 낮게 나오면 실제로 GDP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이게 좀 추적을 요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변수 요인들을 계속 체크를 해서 네. 전망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FOMC 의원들이 이거 좀 불확실한데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또 이게 시장의 파급력이 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를 만한 어떤 호재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서 물론 에너지 가격만 튀기면 대부분 그거를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유가 에너지 쪽이 올라가고 뭐 쉘터라든지 혹시 기타 다른 부분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그때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 항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상황이 되면은 CPI에서 에너지 쪽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지를 체크하고 그 외에 또 변수 요인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따라서 해석은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좀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지금 일부의 강관우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게 가장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누구도 모른다. 음.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거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한국 같은 시장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어쨌거나 생존을 더 염두에 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좀 와닿았고 안정되는 걸 보면서 물론 그때는 주가는 저 위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괜찮을 거라고 하는 보고서가 썩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 저거야 이런 느낌이 안 와요. 네네네. 아 맞아 이런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대표님. 저는 레몬 리서치예요. 골드만 양말 형님이고. 네. 양말 형님을 더 믿어야 됩니까? 아유 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중립을 지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번에 또 골드만이 또 긍정적인 또 산업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요거는 또 예. 기대를 좀 해봐도 되나요? 피지컬 AI에 대한 보고서도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예, 뭐 골드만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틀리는 것도 아니니 이런 것도 또 봐야죠. 네 자료 갖고 왔으니까 빨리 해봐라. 현대차 얘기도 나오나요? 현대차 얘기 나옵니다. 아, 예. 그럼 나오고 봐야죠.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직접적으로는 안 나왔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거 현대차랑 비보 그 전에 생각나는 게 아까 오다 보니까 고밍치 선생님 아시죠? 고밍 애플 하면 고밍치 대만에 네, 고민치. 네. 예. 아, 예. 요새 어우 예. 옆집 형님 같은 느낌입니다.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잠깐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또 나오면서 좀 또 예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 예, 지금 이번에 그록에 또 그 지금 LPU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촉발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LPU는 뭐 삼성전자 그래서 막 저희가 오늘 그것만 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그 모델이 더 이번에 베라 루빈 시리즈는 광통 시장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약간 세론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코이런트 이런 것들 지금 고점에서 한 4~5% 빠지다 보니까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처음엔 약간 세론이어도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셔야 되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 LPU를 통해서 가장 공급망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적층 기판부터 이게 쇼티지가 본격적으로 대만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기판주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들썩들썩거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기판은 됐고요. 예, 지금은 자동차 쪽, 네. 피지컬 AI 쪽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먼저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AI가 가속화된다. 안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AI 쪽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리적 세계에서 정확하게 행동한다. 요게 나중에 가게 되면 디지털 트윈 얘기죠. 네. 이것도 확보가 되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의 손 팔뚝 액추에이터 요게 뭐냐면은 가장 돈 되는 거죠. 특히 손 같은 경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이거를 내재화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로봇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먼저지라고 하는 데거에 대한 시각들을 약간 바꾸는 내용들이죠.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그들이 그 공급망 의존도 낮추고 자기가 직접 더 만들어 가겠다는 쪽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특히 독자 칩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리비안 자체도 자체 칩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테슬라는 당연히 2027년 중에 외부 고객 인도 목표 뭐 얘기는 나오는 거건데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페이스X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비안 얘기, 오로라 자율주행 트럭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와비 처음 봤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코디아기라는 회사는 지금 84%까지 상업운전 준비까지 들어가서 2026년 말 운전자 없는 상용화를 기대. 이렇게 나온 거면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이런 쪽의 내용들을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럭 운송 시장이 1조 달러래요.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 여지가 더 크다. 아래 쪽으로는 이게 피지컬 AI가 자율주행과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급망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는 테슬라가 이 내재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시아 쪽은 단순 부품 조립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요인. 당연히 그렇겠죠. 테슬라가 다 할 테니까 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액추에이터부터 막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바뀔 수도 있다.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뭘 보라는 얘기냐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과 함께 나오는 제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 대한 강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늘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그 현대차랑 같이 네. 전략적 그거 벌써 한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고 좀 추가로 또 나오다 보니까 그 영상 나오는데 그 제네시스 지구공 보이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두 대인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무대 위에. 예, 보면서 이렇게 쭉 지나갔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쭉 올라갔다가 유가 이거 뭐야 쭉 내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들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마 지금 현대차도 기존에는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SDV부터 자율주행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단은 레벨 2부터 엔비디아랑 손잡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2030년인가 그때까지 로보택시까지 완성되는 쪽으로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다가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좀 더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이거는 현대차의 좋은 기회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차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봤는데 자율주행까지도 엔비디아와 함께 손권해서 레벨업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밸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물론 엔비디아 쪽에 너무 집중되게 되면 뭐 주도권을 뺏긴다 이런 얘기는 있겠는데 그래도 잘 팔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보노님께서는 현대차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보고 나서 주가가 빵 올라온 다음에 네. 예, 살짝 조정 받아서 횡보를 하던 와중에 지금 이렇게 이제 GTC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언급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일단 뭐 현대차 그 예, 말씀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현대차는 일단은 그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협업하고 있는 일단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지금 해외 유명 기업들과 다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조금 부진한 사업군들 쳐내고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 투자하는 내용들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피지컬 AI로 부각이 되면 현대차 그룹, LG 그룹 이렇게 일단 스타트를 끊어놓고 그다음 나머지 로봇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대형주가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기회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현대차가 또 고점 대비 한 30%가 빠졌거든요. 아, 예. 네,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주력으로 결국엔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추론형이 발달이 됐을 때 결국에는 꽃은 로봇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피지컬 AI라는 그 방향이 안 나올지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가 또 그 얘기도 했죠. 그 공장에 학습을 시켜서 범용 AI 로봇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좀 자율화해야 된다.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대차가 이벤트가 좀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부분들,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또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애들이 잘 움직이고 네. 돌아다니려면 잘 봐야 되잖아요. 그쵸.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뭐 매력도는 뭐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서도 현대차가 또 주력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부분까지 생각해봤을 때 사실 시계열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가 중요할 뿐이지 종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현대차 언급할 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한 번에 언급을 하니까 뭐 원오브댐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GPU 5만 장 갖고 있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쵸?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원래 얘기할 때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얘기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플로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을 만약 코멘트를 안 했어도 이제 부품 안에 삼성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만 공개돼도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좀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가 네.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남았는데 대표님 그 지금 코스닥 쪽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액티브 하나 더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앞으로는 뭐 그래도 좀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이오 쪽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티브 ETF 처음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관심이 많죠. 네. 예, 이러다가 또 제가
어떤 민족입니까?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또 거기 들어갔던 것들 나오고 하다가 보게 되면 초기에는 수급 관련된 쪽으로 많이 보다가 결국에는 성과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술 이전의 가장 큰 핵심은 성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거를 될 만한 업체 쪽으로 바꿔가는 과정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기대하던 성과가 그대로 나오기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쌈바로 잘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의 반응이냐면 주가는 쭉 빠집니다. 저거 원래 다른 빅파마로 갈 걸 쌈바로 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버려요. 이건 또 뭐 성과를 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예측했던 거와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제 시장에서 이런 회사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걸 뭔가를 보여줘야 세론이 아니고 쭉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그런 바이오 쪽들은 근데 뭐 금리도 물론 금리겠지만 지금부터는 금리보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알테오제는 지금 이제 그런 쪽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제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좀 모멘텀이 둔화된 회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것들 찾아가야겠죠. 네.